스루프타임즈 2023년 4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시겠고 주시는 게 되겠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반도체법 기업부담 최소화, 한미 장관급 공동선언문도 냈지만 기업들 아직도 걱정스러워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지나 로몬드 에너지부 장관으로 상무장관이라고도 얘기했다가 에너지부 장관이라고 잘 확인이 저는 좀 헷갈립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창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말로는 서로 이 기업 부담 최소화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만 이번에 방미에 이렇게 인사치레 정도 하는 식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장관급 공동선언문 발표, 반도체 첨단산업 밀착협력 합의, 양국산업 방향성 제시, 선언적 합의문의 기업들 경영계획 짜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상당한 성과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계속, 이런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고객님 마이너스 927% 손실 나셨네요. 자정까지 43억원 입금하세요. 잇따른 CFD 반대 매매 통지. 이게 무슨 증권인가 그것이 결국 원인은 CFD라는 건데, 거래가 CFD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최소 40%의 증거금을 내놓고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SG증권이라는 게 원 풀네임이 나와 있네요. 소시에테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서울가스, 이 서울가스가 대성 쪽의 자회사 같아요. 그리고 삼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에 서울가스까지도 분석을 해서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주가 폭락이 된 상태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사후 예측이긴 하지만은 일반 같은 업종에서 장부 가격보다도 한참 밑에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두 기업 이런 데만 가스회사에 100% 이상의 장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EU 따라가는 미,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중요도 커져,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면적 제재 아닌 군사 인권 등 관련 기술에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중국 입장선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차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간만에 새로운 용어로 디리스킹이라고 위험 제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걸 보니까 제가 평상시 이 원가 회계의 대안으로서 스루프트 회계를 얘기하지만, 바벨 전략으로서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한다면 디리스킹인데, 이게 바벨과 같이 거의 같은 얘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명치 유신 이전 서로 교육이 안 되던, 그런 협약이 안 됐던, 조약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유럽에서 일본 누에시 구하는 길이라고 영화 속에서 어떻게 갔나가 매우 호기심이 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엔나에서 기차를 타고 키예프에 도착해 가지고 시베리아 초원을 횡단할 때 5,000km를 걸쳐 펼쳐진 얼음과 폭풍으로 뒤엎인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바이칼 호수 위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중국 국경을 끼고 흐르는 흑룡강을 따라서 태평양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일본 밀수배를 타고 사카다항이라는 데 도착을 해서 다시 일본에서 산을 타고 모나비 강을 지나 야마가타 설원에 있는 시골 마을에 누에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그런 마을에 가가지고 누에 씨를 구해서 유럽에서도 그 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그런 영화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세 번이나 그 갔다 오는데 뭐 아주 애틋한 무슨 뭐 부인과의 사랑 얘기 뭐 이런 것도 좀 뭐 이상하게 좀 일본식으로 잘 꾸며진 것 같아요. 몸 만들기 정말 생존에 유리한 몸매일까? 이거 그 최재천 교수의 그 유튜브에서 발췌를 한 건데 근데 현대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그 몸매가 생물학적 기능에 충실한 몸매인가라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최재천 교수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남성은 원래가 그 살이 쪄본 역사가 없었는데 그리고 알뜰 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여성들은 그 애를 키우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이 엉덩이 부분과 가슴 부분에 그 에너지를 비축하기 때문에 이게 발달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성인 남성의 46%가 현재 비만이라서 못 만들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마따나 이 현대인들이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되면서 이렇게 그 비만들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사회가 움직여 갈까라고 의문을 하면서 본인도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의문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하는 모든 일은 진화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진화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서는 런어웨이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상징적으로 수컷 공작새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진화학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분야로 그 개발이 돼 가지고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으면은 최 교수께서 이 통섭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그 심리학자로서 프로이드서를 좀 맹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인간이 그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섰는지. 그건 모르지만 두 발로 그 직립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네 발로 기울 때는 젖가슴이 눈으로 그 식별이 잘 안 되죠. 또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두 발로 직립을 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컷들이 그 암컷의 그 젖가슴을 보게 되면서 그 어떤 그 성적인 매력으로의 그 심볼이 그 상징이 됐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도 후각이 상당히 암내난다 뭐 이런 거로 해서 근데 뭐 인간은 발전기가 수시로 365일 이상한 동물이에요. 동물들은 발전기가 따로 있는데 인간만큼은 이 직립을 하면서부터 그 어떤 냄새나 후각 뭐 이런 거에 의한 어떤 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각으로 그 수컷들이 발정을 일으키는 거로 돼가지고 거꾸로 여성들이 또 그렇게 진화를 했으니까 남성들도 못 만들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렵 시대에는 뭐 못 만들기 할 시간이 물론 없었겠죠. 생존이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생존이라는 주제긴 하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올림픽이라는 것도 그 그리스에서 생겼지만은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올림픽 같은 경기를 통해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알몸으로 싸움들하고 창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몸을 과시해서 여성 관객들이
그거를 다 봐서 육체적으로 뛰어난 그 수컷하고 저기 동물적인 용어를 쓸게요. 그 교미를 하면은 자기도 그 좀 더 그 우성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진화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동양에서도 그 말하자면 우리가 그 이 천신제를 천제를 지낸다 그러나요? 그 이 개천절날 천제를 지낼 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천제를 지내고 지금도 뭐 강강수월래 뭐 이런 그 전통들이, 그 처녀들이 강강수월래 할 때 수컷들이 몰래 구경을 하면서 어떤 여성이 아름다운지 이런 것도 훔쳐 보고서 또 그 이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경우도 그런 상징, 그 성적인 상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쨌든 그 이 몸 만들기는 인간이 두 발로 서면서부터 그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좀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게 된 거 아닌가, 저는 또 약간 그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좀 길게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그 설명을 어, 풀어봅니다. 일본의 인구는 반감하다가 원래 1억 2천만 인구 자체가 비정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그 태평양 전쟁 후에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가 이제 향후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동물들도 그렇고 그 사망률이 높으면은 번식률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어떤 그 동물들도 그 지역에 이 개체 수가 늘어나면은 스스로 산화 제한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베이비 붐, 그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 크게 그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슬슬 다 내려가는 것은 자연적 현상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일본 인구가 뭐 6천만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한 2천만 뿐이 안 될래는가 어떨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인도나 뭐 중국, 인도가 뭐 저 중국을 따라 마셨대지만은 아프리카도 경제 발전을 하면은 아마 인구가 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이어온 그 자유경제, 자유무역 이런 등등에 의한 어떤 그 인구 의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인구도 증가했다라는 설이 상식적인데, 경기가 완만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율도 완만하게 계속해서 내려갈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일본은 아주 급락하는 거로 봤는데, 그래서 경제도 연착륙을 시키면서 인구 증가율도 연착륙이 그 감소율도 연착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본이 결국은 명치유순으로 산업화하면서 먹고 여러 가지 그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결국 인구가 크게 증가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 휴전 이후에 베이비 부모 시대로 크게 올랐다가 이제 슬슬 우리도 꺾이고 있는 중이고, 이거를 저는 그 뭐 조금 전에 아까 그 최치현 교수의 그 진화 생물학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어떤 거를 비유를 해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불식되지 않는다. 한국 전문가가 미디어에 보낸 미국과 공동성명에 대한 견해. 워싱턴 선언에서는 무엇이 확인되었는가? 워싱턴 선언은 조선반도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결국 미국의 핵 우산 의지로 좋다는 말인가 하고 계속 이 의문을 던지는, 한국 너희들 그런 거 식으로 만족해도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한국의 그 비핵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금 벗어난다면은, 일본도 현재로서는 그 원자폭탄을 그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맞은 나라인데, 그래서 비핵화가 그 뭐 그 국시로 되어 있는 수준까지 되지만은
한국이 뭐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가 생긴다고 그런다면은 일본의 입장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소프트 파워 강국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는데, 그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가서 그 윤 대통령이 뭐 강연을 한 20분 정도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소프트 강국에 대한 이 대화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표현하기는 그 민간과 시장에서 만든 것이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 협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요게 이제 그게 이 객관적인 사실을, 한국의 케이팝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 니들의 플랫폼 기업과 협력의 결과 아니냐. 결국 그 미국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유통이 중요한 거고, 콘텐츠는 뭐 이렇게 계속 쏟아져서 나오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콘텐츠 개발은 계속하고, 미국의 그 자본력과 그 유통망을 통해서 한국의 K가 많이 발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저는 문화 콘텐츠 쪽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이 다른 소프트웨어 쪽에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새 얼굴로 돌아온 아반떼, 뒷좌석도 꽤 넉넉. 조선비주 고성민 기자인데요. 이런 것은 무슨 스폰서링을 갖다가 했다 안 했다,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좀 더 종전 거보다 좀 이쁘게 잘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옆에다가 써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앞면에서 바라본 거고,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뒤에서 바라면 돼. 그러니까 아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제가 성적인 비유를 하는데, 여성도 뒤태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이 뒤태가 멋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최주천 교수의 유튜브 보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시 공장은 현재 짱수성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장은 SK 하이닉스 D램 생산량의 약 절반과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반도체 칩 제재에 의해서 이 반도체 설비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년 유예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이 다롄 공장의 공장을 매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부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미 이 슬포 저기 분석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분기에 2조 5,860억 순손실로 결손이 난 것을 소개를 했죠. 김정은 여동생 한미계획 심각한 위협 유려. 한미 공동선언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AFP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가 이제 까는 거니까, 김여정이가 이 상대방을 까는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장래성 없는 노인, 이렇게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바보라고 부르고, 남은 임기 2년이라고 그러는데, 임기를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이제 1년 지났어요. 1년. 5월달이 1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남았는데 2년만 채우고 그 다음에 너 못할 거 아니야? 너도 박근혜처럼 탄핵돼서 물러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저의가 있는 건지, 지들이 뭐 지금도 남한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거 소설을 쓰게 만드네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가스 제외, 인도 가일 미얀마 링크 해가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가스공사하고 인도의 가일이라는 데를 배제했다, 제외했다, 자기네들 투자 대상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 인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얀마 정권하고의 어떤 협조 관계,
이 산하 조직과 사업 협력을 한 것이 배경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그 코카스도 제외를 했다. 아, 이는 이 코카스 지분을 550만 달러어치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발행 주식의 0.21% 정도 해당된다. 많이 가지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영미 자본이 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노르웨이 그 국부펀드는 이 9,200개 이상의 회사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 군부와 어떤 관계를 현재 맺고 있느냐. 그것이 그 가스전에서 나오는 그 개발된 사업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 가스값 오르고 뭐 다들 아우성인데 조금이라도 그 한국가스공사한테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가스 도입하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거 구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에 얼마 판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기는 어렵지만 그 미얀마의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중국이 중국에 팔아먹는 거 아니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건데 그게 글쎄요, 돈 버는 거에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 거부터 좀 팔고 그다음에 남는 게 있다면은 중국에 파는 건 몰라도 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그걸 가져오려면 또 우리는 해상 운송해야 되고 어쨌든 마진을 좀 잘 받으려면은 그 파이프라인 설치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뭐 이 영업 영리 쪽의 기준으로 봐서는 또 그렇게 의사 결정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는 국익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룸버그 한국의 1분기 경제는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좀 역설적인 그 어법으로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도 약 그 0.3% 증가했다. GDP가. 그게 뭐 그냥 그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2022년도 그이에 0.4% 감소했던 것보다는 3개월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그 증권회사 인터뷰한 내용으로는 집값 하락 속에 건설 부분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농업과 운송 및 저장 분야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GDP는 나왔는데 무역 수지는 어떠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제가 좀 검색을 잘 못 해봤는데 어쨌든 그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1분기 무역 수지 적자가 225억이다. 그게 상당히 작년에 그 반 정도 적자를 1분기에 벌써 그 무역 적자가 났다. 그런데 GDP가 왜 올랐냐 그러면은 그 소비 때문에 조금 그 국내 소비 때문에 이게 오른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3월에 물가가 4.2% 상승. 그러니까 그 GDP라는 것은 그 총 생산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는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좀 전체 GDP가 그 무역 수지는 적자라 하더라도 GDP는 오른 거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앞에 포스토 인터내셔널 얘기를 했는데 매출은 8조 3천억 원으로서 연결 기준으로 전년보다 16.2%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 비용이 더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죠. 종합무역상사는 영업이익이 29.4%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2,795억 원 분기에 이렇게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1분기 이 영업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중국 기록적인 노동적 연휴 러시아 대비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코로나 규제가 끝낸 후 이제 좀 풀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 그 첫날 그 5월 노동절 날 1900만 건의 여행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돼 가지고
또 특이한 어떤 장소, 중국 소셜 미디어에 입소문이 난 산둥성의 한 작은 작은 도시 지보시는 일요일에 호텔 객실 요금의 상한을 부과했다. 가격을 올려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여객 운송이 수용 능력을 현재 초과하고 있다.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도 연휴 때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연차 써가지고 연차를 써서 이 평일날 또 이럴 때 좀 다니고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 연차라는 제도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안 갈 때 꼭 뭐 더울 때만 뭐 피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6월 달에도 가고 5월 달에도 가고 그다음에 뭐 가을철에도 가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분산해서 연차로 다니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거 제가 그냥 괜한 노동절 때 한국민노총은 분명히 시위 허겄지라고 좀 침을 좀 놓고 싶네요.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조사와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AP 통신 조 맥도널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말로는 외국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노력과 충돌을 한다. 투자를 우리한테 이제 코로나 했으니까 투자를 하세요 라고 했지만은 외국계 기업도 조사를 하고 베인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컨설팅 회사인데 수사를 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컨설팅 회사 뭐 이런 데가 혹시 정보나 이런 거 취급하는 그런 데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역이나 뭐 이런 거에 해당 관련 있는 그런 단체나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앞으로 치나 뒤로 저러나 한국의 정보원 역할을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정보원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걸 문정권 때 아주 그냥 힘을 팍 줄여놔 가지고 수사권도 없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놔 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것도 국가정보원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건데 말이죠. 또 일본 제약회사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또 체포된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이거 중국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압력이 이렇게 와 있다. 그게 뭐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외국 기업만이 아니고 중국 기업들은 더욱 엄중한 조치의 표적이 되었다라고도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델로이트 터치 토마츠라는 데가 이게 회계법인인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에 뇌물수수협의 걔네들은 뇌물 주고 뭐 이러는 거에 그냥 사형 선고. 우리나라는 뭐 징역 몇 년 이게 무슨 경제사범 특정 범죄 가중 말은 가중처벌법이라고 했지만은 뭘 사기라든가 무슨 뇌물이라든가 뭐 해도 우리나라 선고 때리는 거 보면은 솜방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하지만 중국이 이 독재 정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고한 뇌물 준 거 하나 가지고도 여기 감사하지 못한 거로 해서 2억 1,19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거 뭐 엄청난 돈이네요. 이 뇌물수수협의회 사형까지 때리는 그런 나라니까 엄마 무시라 이렇게 될 것 이런 상황인데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으로 자관 뇌물 주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고 그러면은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제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 상공회의소나 미 의회는 이 인민공화국 내에서의 비즈니스가 불확실성과 위기감 등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시 총리가 아프리카 등 5개국 순방에 출발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4개 국가 순방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일본에 오는 거로. 자,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좌우 진영이 아닌 그런데 어떤 그 G7 회의 전에 일본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기시다 총리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미 세계의 컨테이너 수송에서 일본은 우선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현대 비즈니스 아이다 가츠후미라는 작가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각종 물건이 일본에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여기에는 한국 해운 업체들의 재편될 경우 일본에도 영향이 예상되고 그 일본의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의 약 1할은 부산을 경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대중 리스크 상승과 코로나 사화로 공급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화물이란 게 원래 그 정중, 그 저가, 중가, 부가가치대의 그 부피가 큰 화물들을 컨테이너로 하는 건데, 고부품은 비행기로 운반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게 결국은 컨테이너 선의 이동을 보면은 말하자면은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으로 의류 생산 같은 게 그런 거겠죠. 중국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 있는 용어로 생산 거점, 재고의 진행법, 물류 경로 등의 공급망이 코로나 사화는 이전에 단순히 그냥 원래대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강인 하와를 고려하고 다시 구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수성과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를 생각하는 힌트가 된다. 그래서 컨테이너 수송 현황은 일본 경제가 세계 속에서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제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감회가 깊은 얘기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류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업에서도 물론 일을 해봤습니다만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생산에서만 일을 못 해봤지만은 퀄리티 품질을 하면서는 생산도 간접 경험은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생산 영업 물류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류는 또 전문으로 했고 영업도 뭐 전문으로 했고 생산만 간접적으로 했지만은 물류라는 게 옛날에면은 생산과 영업의 꼬북 역할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현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해서는 동급 위상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회사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쭉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아까 그 컨테이너 뭐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미래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가 그 샘플로 얘기한다면 현대 모비스나 현대 그로비스처럼 물류가 사실 전 세계 글로벌로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물류가 전 세계 그 공급망 로지스틱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영업과 생산을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역량을 해야 되는 이게 그 미래 사회의 어떤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향후는 병참이 전쟁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포탄을 팔아라 말라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뭐 하는 것도 결국은 물류 전쟁이라는 거죠. 로지스틱 병참 전쟁. 이거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얘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